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범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희망을 걸었던 후보 단일화, 첫 발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경선 전 동의했던 즉각적인 단일화 약속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을 유세 중단이라는 형식으로 사실상 보이콧해 협상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어제 심야 의원총회 이후 김 후보의 요구사항을 수용한 당 지도부는 내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후보 등록 일정과 최소한의 절차를 감안하면 오늘 밤이 마지막 결단의 기회가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내일 찬반 조사 뒤엔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데 후보 교체까지도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단일화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도 어렵고 양 진영 모두가 괴멸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거란 관측이 많은데 김문수 후보가 진정 원하는 게 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뉴스9은 조금 전 끝난 국민의힘 의원총회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송원 기자, 오늘이 분수령이라는 말이 많은데요.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네, 저녁 8시부터 의원총회가 속개됐는데 조금 전 마무리됐습니다. 대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만나려던 당 지도부가 경과 보고를 하고 내일 의총에서 김 후보를 부르는 방안 다시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후 열린 의총에서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내일 전체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을 묻는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사실상 오늘 밤이 단일화 여부를 확인할 마지노선으로 보는 만큼 김 후보가 계속 협상 자체를 거부할 경우 당원 조사 결과를 근거로 김 후보와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어젯밤까지 일단 김 후보 입장을 들어보자고 당 지도부가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하루 만에 굉장히 격앙됐다 이렇게 평가를 받네요. 네, 권영세 위원장은 당무 우선권을 논의하기 전에 국민과 당원께 드리는 약속이 우선이라며 단일화에 실패하면 사퇴할 거라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그런 신의를 무너뜨린다면 당원과 국민을 배신하는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더 이상 우리 당과 우리 후보를 믿지 않게 될 것입니다. 권 위원장은 당권과 지방선거 공천권을 노린 사람들이 단일화에 부정적이란 말도 있다며 대선에서 패배하면 당이 당장 공중분해되고 모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은 당 지도부 중 처음으로 후보 사퇴를 거론했습니다. 윤 원장은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짓으로 당원을 기만해 경선을 통과한 것이니 마땅히 교체해야 한다며 마음이 없다면 김 후보는 후보 자격을 내려놓고 길을 비키라고 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TV조선 한송원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자신인데 지도부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만 한다고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영남권 유세를 1박 2일 일정으로 잡아놨다가 반나절 만에 중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단일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김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의 한 시장을 찾은 김문수 후보가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게 양보하지 말란 지지자의 말에 엄지를 들어 보입니다. 후보님 뒤로 한번 보세요. 경선은 미쳤다고요. 최고. 양보하지 마세요. 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은 김 후보는 경주 에이펙 준비 현장을 둘러본 뒤 미리 준비한 종이를 꺼내들어 당이 대선 후보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씩이나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당에서 이제 당의 대선 후보까지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의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을 비판하며 돌연 일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정을 지금 시점부터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올라가서 김 후보에게 초재선 의원 의견을 전달하러 경주로 내려온 김대식 엄태영 의원은 오해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전당대회 우리가 개최 날짜를 이렇게 정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당이 심야 의총을 통해 김 후보 측 요구를 수용했음에도 단일화 논의와 관련한 입장은 이틀째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승산이 거의 자꾸 줄어드는 거 아니냐 봐서 무조건 노력을 해서 하나로 합치도록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도 신속한 단일화와 양보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설득하기 위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대구로 향했다가 김 후보가 일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헛걸음을 했습니다. 당내에선 김 후보가 만남 자체를 피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버티면 민주당만 도와준다는 불만과 함께 대선 선거운동을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까지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긴급 의원총회 도중 김문수 후보를 신속하게 만나야 한다는 의원들의 요청에 곧바로 대구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의 일정 중단 결정에 대전에서 내려 다시 서울로 복귀했습니다. 어제 김 후보와 심야 회동을 한 당 지도부는 단일화 이전 선대위 구성 등 김 후보 측 요구를 수용했습니다. 후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서 지금 밤늦은 시간입니다만 이렇게 선대위를 발족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사무총장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여전히 단일화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데 당내에선 무책임한 시간 끌기란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께서 사실상 단일화를 하지 않을 생각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의원들도 계시고, 김 후보 측과 접촉한 한 의원은 어떤 조건이든 다 얘기해보라고 했지만 전혀 말이 없다며 버티면 김 후보 중심으로 저절로 단일화가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당내에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만 도와주는 꼴이 됐다는 성토와 함께 선거운동 거부 움직임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의원 단체 대화방에 김 후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여론조사도 거부하는 건 선거를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단일화 없인 선거운동도 못한다고 썼는데 일부 의원들은 이에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후보 단일화 방식이 뭐든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단일화하지 않는 게 국민에게 큰 배신이 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한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 닷새째 관훈 토론회에 나온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한 번도 단일화가 실패할 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며 어떤 방식의 단일화도 다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에 대한 큰 배신이고 배반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지지층이 겹쳐 시너지가 나겠느냐는 질문엔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훨씬 많더라며 자신감을 보였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해선 잘못된 내공이 쌓였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대부분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또 어떤 부분이 진짜 정책인지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계속 바뀌고 계시잖아요. 개헌 빅텐트를 위해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과 처음 손을 맞잡은 자리에서도 이 후보를 비판했고 헌법 질서를 교란하는 그런 폭거다. 그는 먹사니즘이 아니라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이 상임고문은 괴물국가를 막아야 한다며 개헌 연대 구축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악마의 계곡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이 움트는 제7공화국으로 가도록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개헌 연대를 한 후보는 자신의 출마를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던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수고하세요. 한 후보 측은 개헌 빅텐트를 위해선 어떠한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단일화 없이 김문수 후보만으로 과연 대선을 치를 수 있겠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후보가 끝까지 단일화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후보 교체까지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가능한지 최민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젯밤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소집 공고문을 띄웠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만에 하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예상해서 미연에 후보 등록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해서 다만 당 일각에선 상황에 따라 후보 교체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건 아니란 목소리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전당대회는 당 최고 의결기구로 대통령 후보자를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면서 당원이나 당규를 새로 고칠 필요 없이 새로운 대선 후보 추대 안건을 의결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원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소집하기 어려울 때는 전국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기 때문에 8일이나 9일 중 여론조사 등을 실시한 이후 전국위원회를 열고 대통령 후보자 재선출 안건을 가결시킨 뒤 중앙선관위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새로운 후보를 추대하면 된다는 겁니다. 지난 2002년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 후보는 정몽준 후보와의 단일화 요구를 받아들여 토론과 여론조사를 거쳐 단일화에 성공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은 경선으로 선출한 후보를 갈아치우려는 시도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가처분 소송을 통해서라도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민승입니다.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 감정적 표현까지 동원한 갈등으로 커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단일화 협상을 시작해보려는 당 지도부와 가능한 버텨보려는 김문수 후보. 양측 신경전이 왜 이렇게까지 치열할 수밖에 없는지, 국민의힘은 어떤 해법을 모색하고 있는 건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태희 기자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국민의힘이 내일 전 당원을 대상으로 단일화 찬반 투표를 한다는데 이게 처음 실시하는 거죠? 왜 이런 방식까지 동원하는 겁니까? 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까지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당장 김문수, 한덕수 두 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고 해도 최대 이틀의 시간은 필요한 만큼 내일까지는 어떤 식으로든 단판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김 후보 측에선 11일 이후는 물론이고 투표용지 인쇄일인 25일까지도 가능하다며 버티고 있지만 무소속 후보로 등록한 한 후보 입장에선 단일화를 통해 기호 2번은 물론 정당 보조금까지 포기하고서는 실질적으로 선거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런데 아직 두 후보가 협상은 물론이고 아직 만나지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합의가 안 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하고 그걸 가지고 후보를 정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그만큼 이번 단일화를 11일까지는 성사시키겠다는 지도부의 의지가 강하다고 봐야 할 듯합니다. 강제력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당원 투표에서 압도적인 단일화 여론이 확인된다면 여론조사를 통해 어느 후보가 경쟁력이 있는지 드러나는 여론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까지도 김 후보 측에서 단일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 경우 당내에선 후보 교체 요구가 더 커질 수 있는데 이게 지도부의 조치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여론조사와는 무관하게 이번 주 안으로 김 후보 측과의 단일화 의견을 최대한 좁히겠다는 게 지도부의 구상입니다. 네, 김 후보가 오늘 대구 일정을 소화하려다가 일정 취소하고 서울로 올라왔잖아요. 지도부가 내려간다 그러니까 반대로 다시 올라온 겁니까? 일단 김 후보 측은 이 지도부가 내려온 것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김 후보 측 관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김 후보가 당 지도부에 상당히 기분이 상해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후보 선출 직후부터 지나치게 단일화를 압박하는 듯한 모습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설득하러 온 지도부를 마주하게 되면 자신이 단일화를 피하는 듯한 모습이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낀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근데 김 후보가 경선할 때 곧바로 단일화 협상하겠다, 단일화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며칠째 적극적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당이 자신을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일화 문제는 김 후보가 경선 당시 가장 적극적으로 강조해왔죠. 그래서 당이 대선 후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명분일 뿐 속내는 당 후보 선출 이후 당내 역학구도와 여러 정치 지형을 감안한 입장 변화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특히 김 후보 측에선 협상이 길어질수록 당 공식 후보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아지고 여론조사 흐름 역시 바뀔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보수 진영에선 비판적 시각이 더 많습니다. 김영호 전 국회의장은 꽃꽃 김문수란 이미지를 스스로 퇴락시켰다고 했고 오세훈, 박형준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잇따라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네, 단일화는 아름답기도 해야 하지만 감동을 줘야 국민들에게 뭔가 시너지 효과를 낼 텐데 이런 식의 단일화라면 표가 될까요? 김 후보 좀 고민 좀 하셔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당과는 달리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으로 법원을 공격했습니다. 조봉암, 김대중 사건은 물론이고 유경수 여사 피습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사법살인을 주장했는데 왜 이 후보가 강공으로 돌아선 건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역 민심을 듣기 위해 2차 경청 투어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충북의 한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많이 마시고요. 단상에 올라선 이 후보는 간첩죄로 사형된 독립운동가 조봉암, 전두환 정권 시절 사형 선고를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비판했습니다. 그 훌륭한 정치인이 사법살인됐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살아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갑시다, 여러분. 이 후보는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지 않냐고 했고 옥천에선 유경수 여사의 피살 사건도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이유로 그분이 돌아가신 건 맞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걸 염두에 둔 걸로 보입니다. 민생과 통합을 강조하며 정치적 발언을 자제해온 이 후보가 직접 사법부 공세에 나선 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 전까지 이 후보의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함께 탄핵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했습니다. 대선 이후로 미루십시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 극우 내랏 쿠데타 세력과 결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보는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를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청년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의 혐의와 재판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맞춤 법안들을 국회에서 곧 처리하려고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을 모두 중단하거나 유죄를 사실상 선고받은 선거법 조항을 없애는 내용 등입니다. 압도적인 국회 의석이 도깨비 방망이가 되는 셈인데요. 특정인을 위한 입법,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행헌법은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소추의 범위에 재판도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뭘 수행합니까? 재판 수행한다는 거죠. 그 의미를 광의로 해석해서 모든 형사상의 책임을 면제한다라는 것은 다른 생각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재판이 중단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 직접 뽑은 대통령을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임기 중에 직을 상실한다. 이런 생각은 맞지 않습니다.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이 중단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엔 재임 중인 대통령도 적용된다는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주호 권한대행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놓고 거부권 행사를 막기 위해서 6월 4일 이후에 새 정부에게 이 법안을 보내는 것이 맞다는 것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기까지 2주가량 소요되는데 이 시기를 대선 직후로 넘겨 집권과 함께 법안을 공포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또 내일 행안위에서 허위사실 공표 구성 여건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빼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자의적인 법 해석을 막겠다는 건데 역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15일 예정된 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럴 경우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지정하고 그때는 이 후보가 출석하지 않아도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늦출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데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는 15일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이재명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공판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두 번째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없이 바로 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 이 후보로선 대선 전 파기환송심 선고가 나오는 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마음껏 날짜를 잡아서 골석 재판을 하고 마음껏 선고를 하는 이런 상황이 오면 큰일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이 후보가 법관 기피 신청을 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서울고법 내 다른 재판부가 판단할 때까지 재판이 중단됩니다.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 대북 송금 사건에서 법관 기피 신청을 냈고 각하될 때까지 4달간 재판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이 후보가 소환장 수령을 피할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법원의 신속한 조치로 지연 가능성은 낮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선고 하루 만인 지난 2일 우편과 함께 법원 집행관을 통한 인편 송달에도 나섰습니다. 만약 이 후보 측이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면 집행관은 의원실에 놓고 오기만 해도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유치 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선거 유세 기간 중 형사재판에 출석하는 게 참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이렇게 말하는 건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이 후보도 직접 이 부분을 언급했죠. 네, 어제 이재명 후보가 직접 사법 일정이 선거운동에 방해가 된다는 취지로 얘기했습니다.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2일 이후 이 후보는 총 5번의 재판이 예정돼 있고요. 선거 당일인 6월 3일에도 재판이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과 이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중 후보를 재판정에 부르는 건 후보자의 참정권과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면서 재판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을 미뤄야 하는 근거는 제시했습니까? 네, 민주당은 선거운동은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헌법 116조를 들고 있고요. 대통령 후보자는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나 구속되지 않는다는 선거법 11조도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체 제한이 금지되는 만큼 같은 논리에서 재판 출석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 이런 조항을 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개입의 기획자라면서 탄핵을 거론했고요. 법조계 일부에서도 법원이 무리한 일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적인 절차에 대하여 법치주의를 강조해서 형사법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우리 헌법 원리의 민주주의 원리를 아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국회가 재판 일정을 바꾸라고 하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네, 입법부인 국회가 탄핵을 무기로 재판 기일을 바꾸라고 요청하는 건 상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거란 반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민주당이 주장한 선거법 11조도 명시적으로 재판 출석을 금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 적용하기엔 무리란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견제의 차원을 넘어서 버렸고, 그리고 이제 균형이라고 말하기에는 국회가 정하는 대로 뭐든지 다 결정된다, 이런 식이니까. 민주당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관련 모든 재판이 멈추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기일을 언제로 할지와 소송 지휘는 각 재판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법원장이 재판 일정에 대해 지시하면 오히려 직권남용 소지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후보와 당의 정치 명운이 걸린 만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7부 판사 3명에 대한 탄핵도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네, 판사가 3명이잖아요. 이분들을 탄핵하면 선거법 재판 멈춥니까? 일단 법원 행정처는 재판 중인 판사가 탄핵된 전례가 없어서 재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곤혹스러워했는데요. 재판장 1명만 탄핵된 경우엔 다른 부의 판사가 재판장을 겸직하면서 대직자 형태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고요. 3명 다 탄핵한다면 이 재판부가 하던 다른 모든 재판까지 다 정지할 수는 없어서 다른 부에 재배당하는 걸 논의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대통령 후보가 재판에 이렇게 나가고 또 유죄 취지의 판결을 받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국회가 너무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을 수 있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이 무려 154조 원에 달한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고령화로 앞으로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2023년 기준 국내 65세 이상 고령 치매 환자는 124만여 명.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조사 결과 이들이 보유한 자산은 153조 5,416억 원에 달했습니다. 1인당 평균 자산은 2억 원으로 대부분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재산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치매 인구가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2050년에는 치매머니도 488조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50년 예상 GDP의 15.6%에 달합니다. 정부가 치매머니를 전수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로 인한 자산 동결 방지를 위해 노후 자산에 대한 정례적 전문 상담과 공증, 신탁 등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간병에 써달라고 신탁을 한다라든지 제도화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의사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공공후견인제도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인지 기능이 저하된 치매 환자의 경우 자산 관리가 힘들고 사기 등에 노출될 위험이 큰 만큼 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치매머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연영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향한 범죄가 또 발생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나체로 도주한 20대가 붙잡혔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봉천동의 버스 정류장에 있던 시민들이 뭔가를 보고 깜짝 놀란 듯 다급히 뛰어 달아납니다. 잠시 뒤 경찰이 출동해 속옷도 걸치지 않은 한 남성을 체포합니다. 나체 상태로 길거리를 활보하던 이 남성은 정류장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에게 부상을 입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봉천동에서 시민 4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완전 나체에서 경찰이 먼저 붙들고 가해자를 누르고 있더라고요. 그 전에 많이 돌아다닌 모양이더라고요. 남성은 앞서 정류장과 300m쯤 떨어진 한 식당에서 주방 도구를 막무가내로 집어 여성 2명을 향해 휘두르다 흉기를 든 채 떠났습니다. 식사하실 거예요? 여쭤봤더니 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다시 이제 나가는 척 하다가 얼굴을 가져을 했고 복부를 치려고 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남성은 신고 온 슬리퍼를 식당 앞에 벗어둔 채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당시 남성은 옷을 입고 있었지만 도주 과정에서 길거리에 옷을 벗어 던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남성은 음주나 마약을 하지는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방송에서 갑질을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3번째로 사과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모두 중단하겠다며 가맹점주들을 위한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방송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저희 말이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저의 책임이고 불찰입니다. 현재 촬영 중인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표기 오류 등 각종 논란이 잇따르면서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백 대표가 3번째로 공개 사과했습니다. 최근 한 전직 PD가 제기한 방송 갑질 논란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해당 PD는 백 대표가 자신이 출연하는 방송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출연자는 하차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각종 구설에 가맹점주들은 오너 리스크로 인한 매출 감소를 호소해왔습니다. 이에 더본코리아는 지난 2일 모든 가맹점에 대한 로열티 3개월 면제 등 대책을 내놨지만 반응은 싸늘합니다. 파는 만큼에 대한 프로치를 떼어가는 게 로열티야. 매출이 떨어졌는데 로열티를 낼 일이 많이 있을까요? 어떤 대책을 원하세요? 신메뉴 개발이라든가 본인이 안 나올 사과문에 대한 광고라든가.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과와 대책이 계속 한 발씩 늦는다는 지적도 잇따릅니다. 가맹점주님들과 주주님들, 고객님들만 바라보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상장 6개월을 맞은 더본코리아는 내일부터 대주주와 임직원 스톡옵션에 대한 의무 보유 기간이 종료되는데 백 대표는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올해부터 대학 입시에서 학교 폭력은 감점 요인으로 반영됩니다. 작은 다툼도 입시 불이익이 되진 않을지 학생과 학부모들은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 지난해 학교 폭력 심의 건수가 1년 새에 30%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박재훈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검은색 패딩을 입은 여학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때리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주변 학생들은 웃으며 지켜보기만 합니다. 경찰은 최근 온라인에 올라온 해당 영상을 토대로 가해 여학생 2명을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체 폭력을 포함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고등학교에서 심의한 학교 폭력 건수는 모두 7,446건. 지난해보다 28%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학교 폭력 처분 결과가 수시와 정시에 필수 반영되면서 친구 간의 사소한 다툼도 변호사를 대동한 법적 공방으로 번지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쌍방학폭으로 끌고 가시는 부분도 많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조치 없음으로 나오는 처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시의 경우 성균관대와 서강대는 2호 처분 이상을 받은 학생은 전형 총점을 0점 처리하고 수시에서는 학폭 기록이 있을 경우 연세대나 이화여대, 한국외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대는 정시와 수시 모두 모든 처분 결과를 최종 점수에 반영합니다. 대학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하니까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도 입시에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2018학년도부터 내신 제도가 5등급제로 바뀌면서 동점자들이 많아지는 만큼 상위권일수록 학폭 기록이 입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길었던 황금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가족들과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면서 연휴의 끝을 즐겼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연못 위 정자 주변으로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흰눈이 소복히 쌓인 것 같은 이팝나무를 따라 연못 주변을 건너라면 긴 연휴가 끝났다는 아쉬움마저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다시 복귀해야 되는 생각이 좀 슬프긴 한데 그래도 좋게 놀고 가서 너무 좋아요. 계단식 녹차밭이 층층마다 고운 연두빛 물결로 출렁입니다. 나들이객들은 그윽한 녹차 향을 맡으며 초록 바다를 한가로이 거닐고 추억도 남깁니다. 녹차처럼 너무 이뻐. 초록초록함을 보니까 눈이 정화가 되면서 힐링되는 것 같았어요. 뜨끈한 녹차탕에 발을 담그고 앉아 있으면 쌓였던 피로도 풀립니다. 발로 이게 담그고 이렇게 조격을 하니까 너무 몸이 좋고요. 기운이 펄펄 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수확한 여린 잎의 싱그러움은 입안 가득 퍼집니다. 굉장히 싱그러운 맛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받고 가는. 이곳 보성녹차 축제장은 비가 오는 궂은 날씨인데도 막바지 연휴를 즐기려는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휴 기간 비가 자주 내렸지만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부터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기온도 오를 전망입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동물이나 식물을 키우면서 위안을 얻는 분들 많으시죠. 요즘엔 돌멩이와 인형 같은 무생물과 함께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 젊은 층이 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 임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돌멩이가 들뜬 표정을 하고 푹신한 침대 위에 누워 있습니다. 록앤록이란 어엿한 이름도 있습니다. 함께 지낸 지도 벌써 1년. 말 못하는 돌이지만 갈수록 정이 깊어집니다. 표정을 바꿔주는 일들이랑 그다음에 얘네가 또 안 뒤집어지면 곰팡이가 쓸어요. 반려돌을 꾸며주는 모자와 목도리 등 관련 상품도 인기입니다. 돌멩이에 어엿한 이름이 달린 등록증이 생겼습니다. 얼굴 표정까지 그리고 나니 제법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반려 인형을 찾는 사람도 늘고 있습니다.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과 꼭 닮은 인형을 만들어 위안을 받기도 합니다. 언제 어디든 품고 다닐 수 있고 아프거나 다칠 위험도 거의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합니다. 같이 여행을 못 간 게 많아서 그냥 어디 갈 때마다 항상 데리고 다니려고 해요. 무생물에서 정서적 안정을 찾고자 하는 건데 합리성과 편의성을 중시하는 MZ세대 특성이 반영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물건인 경우에는 견심하거나 이러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더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학교에서 직장에서 무한 경쟁에 놓인 현대인들, 지친 마음 둘 곳이 갈수록 다양해집니다. TV조선 임유원입니다. 요즘 공무원 인기가 예전만 못하고 20, 30대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전국 최초로 부산 동래구가 퇴근한 뒤엔 업무 지시를 못하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어떤지 하동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 동래구의회에서 근무하는 김선영 씨는 퇴근 후에도 업무 메시지를 자주 받는 편입니다. 집에 와서도 계속 이어지는 느낌이 있고 이 업무를 언제까지 끝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 등을 제외하고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조례가 지난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조례는 휴식을 보장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 제정됐는데 직원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연락 자체가 조금 금지되는 분위기다 보니까 여가 생활도 자유롭게 좀 많이 하고 있고 저도 책 독서를 하거나 행정안전부 조사에 따르면 과다한 업무는 낮은 보수와 악성 민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공무원 이직 사유입니다. 퇴근 이후 업무 지시 금지는 기피 업무 담당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거나 저연차 공무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의 기존 혜택 위주 대책과는 접근법이 다릅니다. 사실상 공무원들이 힘들어하는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 원인들을 제거해주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지난 2023년 퇴직한 5년차 미만 공무원 수는 13,800여 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다시 지정된 뒤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큰손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반포동의 한 아파트. 지난해 12월 전용 133제곱미터가 106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구매자는 부산에 사는 60대 남성으로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에 띄는 건 집주인이 내놓지도 않은 집을 먼저 사겠다고 해서 거래가 성사됐다는 겁니다. 53평의 한강변을 찾았기 때문에 106억에 평당 2억에 거래하시는데 파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거래가 된 거예요. 지방에 살면서 서울 아파트를 산 경우는 올해 들어 3개월째 늘었습니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잠시 해제됐던 2월엔 강남 3구 아파트를 산 4명 중 1명이 지방 거주자였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집을 여러 채 소유하는 것보다 핵심 지역에 똘똘한 한 채만 갖고 있는 게 집값 상승과 세금, 대출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집값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3억 3천만 원, 5대 광역시는 3억 5천만 원으로 서울 아파트 한 채로 지방 아파트 4채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벌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세금 중과 폐지 등 다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소유자들이 1가구 2주택을 가져서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좀 규제를 완화하고 비아파트에 대해서는 제외해주는 조치를 취해주게 되면 양극화 완화와 시장 정상화가 새 정부에 주어진 과제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 실수요와 투자 수요, 그리고 고가와 중저가 주택을 구분하는 정교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소를 기르는 축산 농가에선 매일 쏟아지는 막대한 양의 분뇨가 큰 골칫거리입니다. 악취도 심하고 무엇보다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소 분뇨를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탈바꿈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그 현장에 윤수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7년째 한우를 키우고 있는 전북 김제의 축산농가. 400여 마리 소들이 하루에만 4톤 가까운 분뇨를 배출합니다. 전국 400만 마리 소들이 배출하는 분뇨량은 한 해 2천만 톤이 넘습니다. 소를 많이 키워가지고 소가 늘어남으로 해서 우분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었는데 축산인들의 모든 어려움이죠, 그게. 소 분뇨는 주로 퇴비로 만들어 처리하는데 시설 부족과 민원 때문에 재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소 분뇨를 고체 연료로 바꾸는 사업이 관심을 모으는 이유입니다. 농가에서 내놓은 소 분뇨를 커피박 등 부산물과 섞어 말리면 일반 석탄의 절반가량인 1kg당 약 3,400kcal의 에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기술 개발은 거의 다 돼 있었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법제화가 되고 상용 시작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분 고체 연료를 생산해 열병합발전소에서 시범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 분뇨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연구도 진행 중입니다. 인근에 있는 산업단지와 스마트팜에 공급되어 알리백, 분산에너지, 농가 에너지 절감 등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발전소나 제철소에서 쓰기엔 아직 가격이나 성분, 열량 등이 부족해 본격적인 상용화까진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중국과의 관세 전쟁에 집중하는 듯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의약품과 영화입니다. 그런데 내놓는 정책마다 시간이 조금 지나면 흔들리고 없던 일로 하는 바람에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습니다. 신은서 기자입니다. 미국 내 의약품 제조를 촉진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갈취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re going to have a big announcement next week on some of this kind of thing, but more related to costs, the costs of medicines and drugs, because we're being ripped off, as you know, very badly. 수입 의약품에는 관세를 매기겠다며 발표 시점도 예고했습니다. I have. I'll announce it over the next 2 weeks. 트럼프는 또 코로나19 중국 기원서를 재차 주장하면서 해외에서 진행되는 변종 바이러스 등의 연구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습니다. The conduct of this dangerous gain-of-function research, many scientists believe, is responsible for the COVID pandemic. 상호 관세 유예 뒤 한동안 중국에 화력을 집중하는 듯했지만 이번엔 품목별로 경쟁력을 거론하며 다시 관세 전쟁에 시동을 거는 양상입니다. 트럼프는 전날엔 외국 영화에 100%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백악관은 아직 결정나지 않았고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시장 혼란을 키운다는 논란에 자초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지난달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 계약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확정했다고 발표했었죠. 내일 최종 계약 후 계약 체결식이 예정돼 있었는데 하루 전 체코 법원이 우리 한수원과의 원전 계약 서명을 중지시켰습니다. 수주에서 탈락한 경쟁사 프랑스전력공사의 이의 제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중단시킨 건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체코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습니다. 현지 시간 6일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의 원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시킨 겁니다. 지난달 체코 정부가 발표한 신규 원전 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한수원은 현지 시간 7일 최종 계약서에 서명하고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체코 브루노 지방법원이 이날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 전력공사의 이의 제기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 전력공사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되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며 중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체코 정부는 지난달 30일 강요회의를 열고 관련 예산을 승인한 뒤 한수원과 180억 달러, 우리 돈 25조 8천억 원 규모의 계약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신규 원전 건설은 프라하 남쪽 두코바니와 테물린에 각각 2기씩 총 4기의 원전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로 투자 규모로도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과 국토교통부 박상호 장관 등 정부와 국회 합동대표단은 이미 원전 계약 체결식 참석을 위해 프라하로 향한 상황입니다. 한수원 측은 현재 계약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이날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발주사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새 교황을 뽑는 비밀회의 콘클라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추기경 133명 모두 바티칸에 도착했습니다. 콘클라베 기간 동안 바티칸 대부분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신도 제한됩니다. 이루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클라베 전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는 추기경들에게 취재진이 따라붙습니다. How is the preparation going for the conclave? As the Holy Spirit leads us. 우리 시각으로 7일 밤 10시 70개국에서 모인 추기경 133명이 비밀 투표를 시작합니다. 추기경들의 개인 휴대전화는 모두 수거되고 신도들이 많이 모이는 성베드로 광장을 제외한 바티칸 영토 대부분 지역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차단됩니다. 추기경들은 마지막 비공개 회의에서 새 교황은 현실 속 사람들과 가까운 목자여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zuję się bardzo podekscytowana, nie mogę się doczekać nowego wyboru papieża. No i myślę, że trzeba się dużo za to modlić. 콘클라베 특성상 후보군은 따로 없지만 언론 등이 추측한 유력 후보군들을 놓고 견제가 시작됐습니다. 교황청 2인자이자 유력 후보인 이탈리아 파롤린 추기경은 건강 이상설이, 아시아의 프란치스코라 불리는 필리핀의 타글레 추기경은 때 아닌 과거 노래 영상으로 구설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대통령 개입설, 미국 보수 진영의 로비설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런 혼전은 판돈만 264억 원에 달하는 베팅 사이트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새 교황은 과연 언제 선출될지 콘클라베에 전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죽음을 미리 경험해보면 지금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최근 수의를 입고 관에 직접 들어가 보는 체험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관심도 크다고 합니다. 이나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수의를 입은 사람들이 좁은 관 안에 팔을 포갠 채 눕습니다. 이제 관에 들어갑니다. 뚜껑까지 닫은 채 10분 정도 어둠과 정막 속에 홀로 남겨집니다. 흰 종이에 신중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적습니다. 유언장을 미리 써보는 겁니다. 부족한 나를 한없이 채워준 모두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이었어. 최근 존엄성을 지키며 삶을 마무리하는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임종 체험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년층뿐 아니라 20대 젊은이들도 눈에 띕니다. 참가자들은 체험장에서 자신의 묘비명을 직접 쓰는 시간도 갖는데요. 임종 후에도 남는 마지막 인사를 남깁니다.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다짐하기도 합니다. 뒷사람한테 조금 더 부드럽게, 더 자상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남은 시간 잘 살고 후회 없이 살고. 노년층을 대상으로 유산 상속과 유품 정리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도 늘고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도 내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 라는 의식들이 이제 생겨진 거고,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웰다잉 프로그램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죽음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프로야구 한화와 LG의 선두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화가 8연승을 달리면서 공동 선두 자리를 지켰고 LG도 어제 패배를 서륙하면서 1위 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다솜 기자입니다. 한화는 류현진, 삼성은 원태인이 선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예상대로 팽팽했던 투수전은 3회 균형이 깨졌습니다. 3회 류현진이 구자욱에게 몸에 맞는 공을 허용하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후속 타자 강민호에게 볼넷을 주며 2사 1, 2루 위기를 맞은 류현진은 디아즈에게 적시타를 허용했습니다.
선제점을 허용했지만 이 점수가 오늘 경기의 마지막 실점이었습니다. 한화는 5회 선두타자 황영묵의 빠른 발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2루수를 넘기는 안타에 수비 빈틈을 공략하며 2루에 도달했고 이후 포수의 실책을 틈타 3루까지 안착했습니다. 최재훈의 적시타로 동점에 성공한 한화는 플로리얼의 안타까지 터지며 2대1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플로리얼의 타구는 홈런을 자신하며 공의 궤적을 감상했을 정도로 큼지막한 안타였습니다. 한화 외야수들의 호수비도 투수들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4회 이진영의 호수비에 이어 8회 이원석도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며 투수 정우주를 활짝 웃게 만들었습니다. 한화의 3대1 승리. 한화는 8연승에 성공하며 공동 1위를 지켰고 원태인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둔 류현진은 시즌 4승을 달성했습니다. 선수들이 승리 투수 요건을 그래도 갖춰줘서 선수들에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화에게 공동 선두를 허용했던 LG도 어제 패배를 되갚았습니다. 박동원과 오스틴의 홈런포를 앞세워 LG가 잠실 라이벌 두산을 5대1로 꺾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Do you forget? I'm a judge too, and a Sicilian. And I hate them for what they've done to our country as much as you do. This is my fight too. The mafia is only human, and like all human things, it has a beginning and will ultimately have an end. In the name of the Italian people, the Criminal Court of Palermo declares Toto Riina guilty of the crimes of murder, extortion, and kidnapping, and condemns him in absentia to life imprisonment. 마피아의 고향 시칠리아 출신 팔코네 검사는 마피아와의 전쟁에 나섭니다. 1992년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를 실천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법을 지키려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사회도 적지 않습니다. 법의 역사는 법을 지키려는 자와 파괴하려는 자 사이의 투쟁의 역사입니다.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재판 연기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정중하게 요청한 건 아닙니다. 선거 기간 중 재판을 계속하는 건 사법 쿠데타라고 윽박질렀습니다. 민주당 출신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김어준 씨 유튜브에 나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이 뭐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구국의 결단을 언급하며 대법관 전원 탄핵까지도 시사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 분립을 공개적으로 부정한 겁니다. 이재명 후보 스스로도 자신의 선거법 유죄 판결을 아무것도 아닌 해프닝이라고 무시했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관이 궁금합니다. 하지만 상권 분립이 무너지면 자유와 민주주의도 위험해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 억울할 수도 있고 지금 왜 이런 생각도 들겠지만 국민의 뜻으로 법을 부정하려다 민주사회를 해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전체주의 체제가 민주 절차를 통해 탄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학 1권에서 인간은 법과 정의가 없으면 가장 사악하고 가장 위험한 동물이라고 했습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유산 중에 하나인 법. 이를 지켜야 인간다움도 민주주의도 존재합니다. 5월 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법은 누가 지키나였습니다. 연휴 마지막인 오늘 종일 흐린 하늘 보였는데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내일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 확보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상권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광주 8도로 출발하면서 한낮에는 서울 21도, 대구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25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6일 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